과학적 사고방식이 많은 분야에서도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실수에서 배웠던 사례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과학이 정치와 다른 점입니다. 정치인이 자기가 틀렸다고 분명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과학자는 언제나 인정할 것입니다. 어쩌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어쩌면 진화론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상대성 이론도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중력이 사람을 아래로만 잡아당기는 것은 아니어서 명상을 하면 공중부양이 가능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쩌면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론들을 계속 검증할 것이고, 검증에서 살아남으면 이 이론들을 신뢰하고 과학 비전공자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투독입니다. 오늘은 과학, 그 중에서도 물리학에 대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물리학 책을 읽기로 한 것은 찰리 먼거가 한 말 때문이었는데요. 먼거는 물리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물리학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것이 있나 보죠.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이라도 알기 위해 물리학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가져온 책은 바로 어떻게 물리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짐 알칼릴리라는 이라크 태생의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저자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 하면 대중들에게 과학을 쉽게 소개해주는 사람들인데요. 궤도님이 대표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죠. 책은 물리학의 과거, 현재, 미래, 해결 과제, 미래 기술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물리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아주 간단하게나마 큰 그림을 파악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물리학에는 세 기둥이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열역학입니다. 먼저 상대성 이론부터 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전에 먼저 갈릴레오가 정립한 상대성 원리가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물체의 속도는 관측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A가 차를 타고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옆 도로에는 B차가 11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C가 두 자동차를 보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 겁니다. 100km의 속도의 차와 110km의 속도의 차,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한 사람. 인도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B차의 속도는 110km로 관측될 겁니다. 그런데 A의 시점에서는 옆차가 10km의 속도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일 건데요. 본인이 100km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관측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이것이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볼게요. 우선 실험에 앞서 아인슈타인은 한 가지 대전제를 깔아놓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것인데, 이 공식에 따르면 빛은 측정자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로 측정됩니다. 다시 말해 앞선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이 빛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관측자 A는 지구 표면에 가만히 서 있고 B는 우주선을 타고 빛보다 1% 느린 속도로 지표면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A가 B를 향해 빛을 쏩니다. 이해를 위해 빛의 속도를 1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주선의 속도는 99가 되겠죠. 빛보다 1% 느리다고 가정했으니까요. A는 99의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선과 100의 속도로 우주선을 따라잡는 빛을 보게 될 겁니다. 빛이 우주선을 1의 속도만큼 간신히 따라잡는 것으로 보이겠죠. A의 입장에서는 빛이 100의 속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B는 빛의 속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우주선은 99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고 빛은 100의 속도로 쫓아오고 있으니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이 1의 속도로 자신을 간신히 쫓아오는 것으로 보여야 할 겁니다. 즉 빛이 1의 속도로 관측되어야 하죠. 하지만 실험 전에 한 가지 사실을 가정했죠. 빛의 속도는 누가 관측하든 똑같은 속도로 측정된다. 그렇다면 B가 관측했을 때에도 빛의 속도는 상수, 즉 100의 속도로 관측될 겁니다. 즉 지표면에 가만히 있는 A가 보든 99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B가 보든 빛의 속도는 똑같이 100으로 관측됩니다. B의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마냥 빛은 100의 속도로 자신을 지나쳐가겠죠. 한마디로 번쩍하는 순간 빛은 우주선을 앞질러 나갈 겁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는 빛이 우주선을 천천히 따라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시각 B는 빛이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자신을 지나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A는 빛이
우주선을 천천히 따라잡는 것으로 보이고 B는 빛이 순식간에 지나쳐가는 것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우주선의 시간이 지구보다 느리게 간다면 설명이 됩니다. 앞선 상황을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지구에서 봤을 땐 빛이 우주선을 1분 만에 따라잡았고 우주선에서 봤을 땐 빛이 1초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즉 우주선 안의 시계는 지구상의 시계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시간 팽창입니다. 이 실험 결과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즉 특수상대성 이론이란 관측자의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조금이라도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을 동원해서 설명한다면 조금 이해가 쉬웠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재주가 없네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물리학의 대략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실험적 증거를 설명하는 것은 이번까지만 하고요. 이제부터 나오는 이론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학의 색이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열역학 중에서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특수상대성 이론을 봤습니다. 다음은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중력이 약하면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쉽게 말해서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빨리 늙는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력은 대단히 실질적인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을 늦춥니다.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항상 시간의 흐름이 가장 느린 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천천히 늙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설명이 아닌가요? 이제 물리학의 두 번째 기독인 양자역학입니다. 역시 대략적으로 개념만 보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100가지 종류도 안 되는 원자로 구성됩니다. 또 이런 원자는 모두 작은 원자핵과 그 주변을 구름처럼 둘러싼 전자로 이루어집니다. 이 원자핵 자체는 더 작은 구성 요소인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구성 요소인 쿼크로 이루어지죠. 원자 안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우주 같은 아주 거시적인 세계를 다룬다면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물리학 전체를 통틀어 최대 미해결 문제는 우리의 일상, 즉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을 다루는 소위 고전적 세계를 기술하는 물리 법칙이 개별 원자의 세계로 내려오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겁니다. 고전 물리학이란 뉴턴의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지는 물리학을 말합니다. 이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시세계에서 보는 물체들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고전 물리학에서는 어떤 물체가 작동하는 방식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그래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요. 가령 시계라고 해보면 시계 안의 쳇바퀴 같은 부품들의 움직임을 연구함으로써 시계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양자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양성자나 중성자란 놈들은 마치 쿼크란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바로 측정 문제죠. 이 전자라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다가 관찰자가 보는 순간 둘 중 하나가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양자역학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 기독은 열역학입니다. 열역학에는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상태는 낮은 엔트로피입니다. 감겨있는 태엽,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카드 뭉치가 낮은 엔트로피 상태죠. 시계 태엽이 다 풀려버리고 카드가 불규칙하게 섞여버리면 질서가 없는 상태, 즉 높은 엔트로피 상태입니다. 낮은 엔트로피에서 높은 엔트로피로 가는 것이죠. 완충된 배터리는 낮은 엔트로피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죠. 방전된 배터리는 평형에 도달해서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우리의 몸도 식물의 저엔트로피를 흡수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식물은 태양의 저엔트로피를 흡수했죠. 다시 말해 낮은 엔트로피란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항상 질서 있는 저엔트로피 상태에서 무질서한 고엔트로피 상태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시간의 흐름 자체에 방향성을 부여하죠. 즉 엔트로피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엔트로피의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저자는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미래를 알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있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고
과거는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의 결과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빅뱅의 순간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그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죠. 다만 현실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뿐입니다.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니 허무하지 않나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사실 우리 우주는 아마도 완전히 결정론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어떨까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근본적인 수준에서 진정한 무작위성과 비결정론이 등장하는 곳이 아닌가요? 우주의 톱니바퀴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 암울한 결정론적으로부터 양자역학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아직 분명하게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리학의 세 가지 기둥을 아주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물리학이 도달한 정도입니다. 책에서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다중우주 같은 물리학의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물리학자들의 목표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열역학, 이 세 기둥을 통합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합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많은 물리학자들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양자세계에선 고전 물리학이 적용되지 않죠. 양자세계의 것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다른 공식이 적용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현상은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인 양자역학과 열역학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열역학에서 엔트로피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죠. 그럼에 따라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놈의 양자세계에선 시간이라는 것이 양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데요. 책에서는 한 실험에서 양자 수준에서는 사건들이 명확한 인과 순서 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나옵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A는 B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B는 A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세계에선 이런 인과관계가 붕괴합니다. 이렇게 미해결 과제들이 많지만 우리는 물리학을 기술에 이미 많이 적용시켰고 앞으로도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우리는 GPS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까운 미래에는 양자 기술이 많은 분야에 적용될 겁니다. 양자 중력계는 지구 중력장에 생기는 아주 작은 변화도 지도로 그릴 수 있습니다. 양자 카메라는 장애물 뒤에 숨은 물체를 볼 수 있고 양자 이미지는 뇌를 열지 않고 그 활성 지도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치매 같은 질병 치료와 관련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분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양자 컴퓨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언젠가 수학, 화학, 의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제약 분야에선 양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농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식품 생산량 증가를 도울 새로운 비료 촉매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많은 분야에서도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이란 한마디로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정치와 다른 점이라고 저자는 말하죠. 정치인이 자기가 틀렸다고 분명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과학의 역사를 보면 실수에서 배웠던 사례가 가득합니다. 기존의 지식이 더 올바른 지식으로 대체된 경우도 많죠. 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학자는 언제나 인정할 것입니다. 어쩌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어쩌면 진화론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상대성 이론도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중력이 사람을 아래로만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어서 명상을 하면 공중부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쩌면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론들을 계속 검증할 것이고 검증해서 살아남으면 그 이론들을 신뢰하고 과학 비전공자들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과학, 그 중에서도 물리학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목에 끌려서였는데요. 제목을 보고 혹시 이 책을 보고 나면 나도 물리학을 좋아하게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단어가 어렵기도 했고 이해하지 못해서 따로 찾아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물리학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리학과 사랑에 빠지진 않았지만 저자가 진짜 물리학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읽으면서 저자의 어떤 북받쳐오르는 감정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과학적 사고방식의 중요성도 느꼈고요. 무슨 일이든 이미 실수, 잘못이라는 것이 판명난다면 빨리 인정하고 올바른 경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투자에서도 그렇죠. 피터 린치는 투자자의 기질 중에 하나로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려는 태도를 꼽았죠. 이미 투입한 시간이나 자금이 아까워 계속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